전쟁은 예고 없이 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350km 떨어진 곳에서 떨었습니다. 독일이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00대 36개월 후 36개월, 3년입니다. 3년 뒤면 전쟁은 끝나 있습니다. 그때 제안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180대 12개월 유럽이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12개월 뒤 폴란드 서원 위에 회색 전차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차가 러시아 T9빅을 격파하는 순간 유럽이 얼어붙었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전차 어느 나라 겁니까?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입니다. 반도 국가입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곳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장군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북쪽엔 중국이, 동쪽엔 일본이, 그리고 바로 위엔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그 땅. 분단 70년, 전쟁 위협 70년, 그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지금 유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는 누구입니까? 세계 8위에서 4위로 3년 만에 210억 달러. 성장률 300%. 새벽에 받은 보고서 첫 페이지의 숫자들이었습니다. 나는 3번 다시 확인했죠. 오류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건 레이즈입니다. 미 국방정책연구소 수석 분석관이죠. 전직 육군 중령, 이라크 팔루자와 아프간 쿤두즈에서 전차를 지휘했습니다. 30년간 세계 무기 시스템을 평가해왔죠. 나토 합동지휘센터에서 8년 미 국방부 의회 보고서 34건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숫자들이 제 30년 경력 전체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제 집 침실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죠. 일반 전화가 아니라 펜타곤 보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가 위기 전용 회선이었죠. 30년 군 생활에서 이 벨소리를 들은 건 단 3번, 그리고 그 3번 모두 전쟁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미 국방부 차관보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죠. 레이즈 박사, 72시간 안에 백악관 보고 준비하십시오. 최고 기밀 등급입니다. 대한민국 방산 관련입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했습니다. 보안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문 인식이 2번 실패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서 제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 분석 2022만 2025 긴급평가.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쏟아졌죠. 세계 방산 수출 순위 8위에서 4위로 상승. 3년 수출액 210억 달러. 성장률 300%.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 UAE 계약 총액 473억 달러. 473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4번째도 읽었죠. 통계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SIPRI, 제인스, 미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 3곳 모두 같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국의 태극기 마커를 하나씩 찍어 나갔죠. 유럽에 10개, 중동에 6개, 아시아에 4개. 지도가 태극기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을 밀어낸 나라. 프랑스를 제친 나라. 그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 KE 전차 계약 자료를 열었습니다. 전차 1000대, 1차 180대를 12개월 내 납품.
공장 가동률 95%. 저는 비교 자료를 찾았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평균 납기 36개월, 공장 가동률 67%, 연간 생산량 144대, 12개월과 36개월. 전장에서 이 차이는 국경이 무너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이긴 이유를 말이죠. 기술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전쟁은 느린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컴퓨터 화면 우측 하단에 알림이 떴습니다. 국방부 긴급 브리핑 소집, 오전 9시 30분.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이미 2시간 반이 흘러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머그컵 사이에 앉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보고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미국의 위기였습니다. 엔터를 눌러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72시간 평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부상. 그리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앞엔 어둠만 보였습니다. 펜타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평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보안 검색이 3번 반복됐습니다. 엑스레이, 신원 재확인, 휴대폰 압수. 경비병이 제 신분증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국가안보 긴급 브리핑 맞으시죠, 레이즈 박사님? 그의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끝에 있는 회의실 문 앞에 무장 경비 2명이 서 있었죠. 사성 장군들이 모이는 회의에나 배치되는 경비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전쟁 전날의 사단 지휘소 같은 냄새였습니다. 육군 참모차장, 합참전략기획부장, 국방부 차관보. 상석에 앉은 이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 제목이 스크린에 떠올랐죠. 대한민국 방산 위협 평가. 위협.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레이즈 박사, 검증 결과를 보고하시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473억 달러, 3년 300% 성장, 나토 10개국 도입.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가 미국의 무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말할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육군 참모차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우린 3년 동안 뭘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당혹에 가까웠습니다.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가 문서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죠. 나토 사무총장실에서 온 내부 문서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식 통신체계, 나토 표준 후보 공식 검토. 나토 30개국 중 10개국이 한국 규격을 도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30년간 쌓아온 체계가 뒤집힐 가능성이었죠. 우리가 세운 표준 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나토 표준이라는 건 단순한 기술 규격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누구와 손잡고 누구의 시스템을 따르며 누구의 전략에 의존하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30년간 그 자리는 미국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메모에 한 줄을 썼습니다. 우린 하드웨어가 아니라 표준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 차관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레이즈 박사, 당신은 3년 전 논문에서 한국 방산을 이류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은 있으나 시스템이 없다고 했죠. 지금도 그렇게 보십니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논문은 틀렸습니다. 틀린 쪽은 한국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2개월 납기, 95% 가동률, 2주 부품 공급, 3주 교육. 이게 시스템이 없는 나라의 수치입니까? 우리가 본 건 한국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해링턴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속도에서 졌습니다. 우린 오만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 무게를 느꼈죠. 차관보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레이즈 박사, 당신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72시간 안에 폴란드, 노르웨이, 사우디, 한국을 직접 돌아보십시오. 백악관 브리핑용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72시간. 전 세계를 돌고 보고서를 쓰기엔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인버스 보좌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을 위협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판단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게 제 임무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워싱턴의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펜타곤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72시간 뒤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통령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올 말이 미국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겁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부터 72시간, 저는 미국의 변명을 줄이는 대신 한국의 진짜 얼굴을 찾아야 했습니다. 숫자가 심판관인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웠죠. 3월인데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톤 코발스키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었죠. 그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눈빛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였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국경까지 350km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나라였죠. 안톤이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를 제안했습니다. 200대, 36개월 납기였죠.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찾아왔습니다. 180대, 12개월 납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선택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안톤이 짧게 웃었습니다. 3년 뒤면 전쟁은 끝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든 졌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블라니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 위, 철조망과 초소 뒤로 회색빛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K이었습니다. 에이브럼스보다 약간 작았지만 실루엣이 날렵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죠. 전장에 최적화된 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톤이 말했습니다. 우린 유명한 전차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제 시간에 오는 전차가 필요했죠. 관측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K 한 대가 엔진을 켰습니다. 금속을 찢는 듯한 소리가 설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60km. 눈밭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포탑이 회전했고 3km 거리의 표적을 향해 포신이 돌아갔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성이 설원을 찢었습니다. 3초 뒤 표적이 불꽃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 발로 명중이었습니다. 안톤이 설명했습니다. 명중률 95%입니다. 미국 에이브럼스는 92%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3% 차이, 숫자로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선 달랐습니다. 누가 살아 돌아오느냐의 차이였죠.
정비소로 이동했습니다. 따뜻한 정비고 안에 K-세대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정비 중이었죠. 한국 기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안톤이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직접 정비합니다. 한국에서 3주 교육받았거든요. 3주. 독일 전차는 6개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안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품은 2주마다 창원에서 옵니다. 현지 화율은 46%고 2030년까지 70%로 올릴 겁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독일 전차는 부품 대기 기간이 6개월, 현지 화율 제로, 100% 독일 종속 구조였습니다. 안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은 무기를 팔고 한국은 기술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린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기지를 나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는다. 신뢰를 판다. 숫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12개월 납기, 95% 가동률, 46% 현지화, 3주 교육, 2주 부품 주기.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생존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설원 위에 줄지어 선 K들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 시스템이 유럽 전장을 한국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죠. 포성이 설원을 가르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시험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순위표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목적지 노르웨이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폴란드보다 더 차갑고 더 긴장돼 있었죠. 공항엔 방한복을 입은 군인들만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북극권 군사회의 일정과 겹친 날이었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나라의 공기였죠. 노르웨이 국방부 연락장교 에이리크 비달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가까운 나라입니다. 너무 가까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비달이 말했습니다. 우린 독일 PGH-2000을 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대기 기간이 4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무기의 고질적 문제였죠. 비달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22개월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실물의 질은 직접 보시죠. 얼어붙은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구름이 걸린 산맥 아래 K9 자주포 여단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설원 위에 늘어선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관측소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험장 전체가 보였죠. 비달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시범은 나토 기록 재현입니다. 3분 24초, 40개 목표 파괴. 저는 물었습니다. 나토 기록이라고 했습니까? 비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나토 합동훈련에서 K9이 세운 기록입니다. 오늘 그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격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K9 내문이 포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설이 낀 공기 속에서 금속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첫 발이 터졌습니다. 폭우 화염이 산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속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포성이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40개 표적이 차례로 불꽃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3분 18초. 기록보다 6초 빨랐습니다. 비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포병이 아니라 전략 무기입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포병 시스템을 봐왔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브리핑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다리 비교 자료를 꺼냈습니다. 독일 PGH 2000, 4분 55초 35개 표적. 프랑스 카이사르, 4분 10초 36개 표적. 미국 팔라딘, 5분 20초 32개 표적. 그리고 K9, 3분 24초 40개 표적.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전장에서 1분 차이는 생존과 포위의 차이를 만듭니다. 적의 반격 시간을 주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니까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전쟁은 탄두가 아니라 속도와 약속이 만든다. 그날 밤 장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노르웨이 장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레이즈 박사님, 우린 오랫동안 미국을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린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성을 선택할지 생존을 선택할지. 그 말이 제 심장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린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달랐다면 좋았을 겁니다. 더 빨랐다면, 더 유연했다면. 식당을 나와 혼자 눈보라 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국이 뛰어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뒤처진 것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우리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선택했고, 우리는 명성을 선택했습니다. 전장은 명성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우월 신화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눈밭 위에서 조용히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2개월 납기, 22개월 납기, 3분 24초, 95% 명중률.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사우디였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하늘 아래서 한국이 만든 또 다른 혁명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르웨이의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거센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만 남았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공항에 내린 순간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차가운 공기와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공기는 뜨거워도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공항 밖 도로에 군용 차량들이 즐비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이 늘어난 시기였죠. 사우디는 보이지 않는 전쟁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파이살 알-하르비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우디 방공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짧았고 말투는 단단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방패가 무엇을 막는지 보게 될 겁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파이살이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만 드론 공격이 80회였습니다. 우린 매일 밤 경보음을 듣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천궁 도입 전에는 어땠습니까? 파이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패트리엇이 막아주길. 왕립 방공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막 한복판, 모래바람 속에서 거대한 발사대가 치솟아 있었습니다. 천궁 -II였습니다. 파이살이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97%, 요격 시간 23초, 동시 표적 3개, 가격은 패트리엇 대비 40% 저렴합니다. 저는 패트리엇 수치를 떠올렸습니다. 요격 시간 40초, 동시 표적 2개, 성공률 90% 초반. 숫자상으로 천궁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전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휘소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 레이더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모의 요격을 준비했습니다. 가상 표적 3개가 접근합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점 3개가 나타났습니다. 시속 800km로 접근하는 가상 미사일들이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국-II 미사일 3발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공기를 찢는 소리가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사막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23초. 스크린 위에서 빨간 점 3개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파이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23초가 우리 도시를 살립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30년간 패트리엇을 믿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휘소 안쪽 작전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요격 성공률 차트가 연도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2020년 패트리엇 89%, 2021년 패트리엇 91%, 2023년 천궁 도입 후 97%, 6% 상승. 숫자로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자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6%는 연간 240발의 차이입니다. 240발은 도시 6곳의 차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매달 기술진을 보냅니다. 시스템 개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현장 교육까지 다 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1년에 2번 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팔고 끝내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파이살이 저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막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레이즈 박사님, 우리에게 천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국민이 밤에 잠들 수 있게 해주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막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혼자 천궁 발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이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린 이제 한국의 하늘 아래 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공은 미사일이 아니라 신뢰가 만든 체계다. 23초 97%, 매달 방문하는 기술진 40% 저렴한 가격.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이미 일부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땅, 노르웨이의 포병, 사우디의 하늘. 모두 한국 시스템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협이었습니까? 아니면 배워야 할 모델이었습니까?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음 목적지 서울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러시아로부터 배운 기술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 힘이 됐는지를 말이죠. 사막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천궁 발사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세계가 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2시간 중 56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압도됐습니다. 속도였습니다. 차량들, 사람들, 건물들,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전시 지휘소의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정중했지만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미국 분석관이 온다는 건 보통 좋은 신호가 아니니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1990년대 불곰 사업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관계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그 자료를 보시려고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시작점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30년 만에 세계 4위가 됐는지를 말이죠. 잠시 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비공개 자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지하 3층, 습기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파일 박스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러시아 기갑 기술 이전 마이너스 불곰 사업 1차 종합보고서. 표지를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 한국 기술자들이 러시아 기술진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30년 뒤 한국을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당시 현역이었던 한국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러시아로부터 배웠습니다. T-80 전차 기술을 받았죠. 하지만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기술은 검증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검증됐다고 해서 최선은 아니니까요. 우린 각 부품을 뜯고 해체하고 분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복제자가 아니라 재창조자였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T-80에서 시작해서 K1, K1A1, 그리고 K2까지. 매 단계마다 우리 기술을 더했습니다. 러시아 엔진을 독일 엔진으로 바꿨고 다시 국산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갑도, 포도, 전자장비도 전부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타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러시아 T-90 전차와 한국 K2 전차를 비교했습니다. 엔진 출력 K2가 30% 높았습니다. 기동성 K2가 40% 빨랐습니다. 전자장비 K2가 15년 앞섰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폴란드에 배치된 K2가 러시아제 무기 체계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스승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서 기술을 받았고 30년간 그 기술을 갈고 닦아 이제 러시아를 압도하는 무기로 유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역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과거 논문 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쓴 논문이었죠. 한국 방산의 한계 마이너스 기술은 있으나 시스템 부재.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한국엔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속도의 시스템, 신뢰의 시스템, 진화의 시스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백악관 보고서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류라는 제 평가는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의 30년은 모방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쓰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30년 경력이 재정이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격자가 됐습니다. 서울의 불빛 아래 저는 제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백악관에 이 진실을 전하는 것. 72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호출이 왔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 B-2. 국가 위기 시에만 사용하는 레벨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도 이 공간은 단 2번밖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합참의장, CIA 국장, NSA 국장, 국방장관. 그리고 의자 맨 끝엔 대통령 특보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CIA 국장이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국경 근처 전장이 나타났습니다. K 전차가 러시아제 T-90M을 격파하는 장면이었죠. 폴란드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제 전차가 러시아 전차를 완파했다. 완승이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NSA 국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제 에이브럼스가 들어갔다면 이 결과를 장담 못했을 겁니다.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장악하면 미국의 40년 방산 체계가 무너집니다. 국방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유럽 5개국이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까지 논의 중입니다. 우린 2번 다시 주도권을 되찾지 못합니다. CIA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전부 한국 탓을 하려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대통령 특보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레이즈 박사. 당신이 직접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죠. 한국을 위협이 아닌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적었더군요. 이유를 설명하시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나라 전체의 분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공격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약속을 지켰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도, 납기, 가격, 신뢰. 우리는 이 4가지 모두에서 한국에 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린 오만했고 그들은 꾸준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한국에게 무릎 꿇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자는 겁니다. 폴란드에서 K를 받습니다. 12개월 납기 95% 가동률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K9를 받습니다. 3분 24초 만에 40개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천궁을 받습니다. 23초 만에 3개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30년간 이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린 그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명성에 기댔습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면 미국은 2등이 되라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1등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함께 해야 합니다. 대통령 특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초대하십시오.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공동 생산, 기술 교류, 통합 체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입니다. 따라잡거나 무너지거나. 저는 첫 번째를 택하겠습니다. 방안이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CIA 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러시아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자존심이 문제라면 전장에서 지는 게 더 큰 수치입니다. 대통령 특보가 오랫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동체계 로드맵을 작성하십시오. 이게 당신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상황실을 나오는 저를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세계를 돌았고 진실을 받고 미국의 미래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32개국 방위산업 책임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긴급 회의였죠.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좌측, 독일과 프랑스 대표단이 우측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초청받아 들어오는 한국 대표단.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 방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저는 미국 대표석 뒤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변화 2022만 2025. 한국의 상승 곡선은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하락했고 미국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전쟁의 핵심입니다. 유럽을 지킨 것은 값비싼 무기가 아니라 12개월 내 납품을 지킨 한국의 약속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로 국경을 지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로 북극을 지킵니다. 사우디는 천궁으로 하늘을 지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독일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노르웨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손잡을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공존의 방식으로. 공동 생산, 기술 교류, 통합 체계. 이것이 세계의 미래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도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혼자 이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 이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나라입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3주 만에 K를 정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술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가 K9를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루마니아, 영국 대표가 따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한미 공동 생산체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영국, 스페인.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32개국 중 28개국이 찬성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생산하는 새로운 방산 시대를 환영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럽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빈 회의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한국을 의심했다. 2일 전엔 한국에 놀랐다. 어제는 한국에게 배웠다. 그리고 오늘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다. 혁명이다. 그리고 그 혁명을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 시대의 가장 과소평가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 세계가 함께할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펜타곤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이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말이죠. 함께 1등이 되면 되니까요.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이기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